25분의 한 권의 책에서 5개의 메시지를 만난다.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래의 나의 수입을 예측해보는 방법으로 하나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내가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 7사람의 평균 수입을 내어보면 그것이 미래의 나의 수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나에게 정보를 갖다 주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내가 부와 관계된 어떤 정보를 공급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미래 수입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부의 인문학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515 칼리지의 3가지 원칙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반드시 작가의 의견이 옳다라는 전제하에서 보시지 말고 저자의 사상이나 생각이 함몰될 필요가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될 이유도 없다. 중간부터 읽어도 된다. 그리고 끝까지 읽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볍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가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일정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겠다 다짐해도 바쁜 핑계 독서 못해 움켜쥔 채 성공 인생, 제 아무리 좋다 해도 책 속에서 얻은 지혜 목서랑만 하올까. 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 동동 북새통 책 소리를 들으러 가세.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네, 오늘 부의 인문학, 부와 인문학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 매칭되는 단어들은 아닌데도 이것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인문학도 출신인 스티브 잡스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면서부터 이것이 인문학이 돈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부와 인문학은 굉장히 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제목을 부의 인문학이라고 정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과 더불어서 부를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나 재테크 이런 류의 강의나 또는 책을 쓰는 사람들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부자냐, 너는 돈을 벌었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이런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뜻 이런 책을 쓰기가 어렵고, 실제 부자가 아닌데 부와 관계된 부테크 또는 재테크에 관계된 책들을 쓰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시장에서 그렇게 썩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브라운스톤이라고 하는 필명을 쓰고 계시는 이 저자는 실상 돈을 얼마나 번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를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보면 그분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50억 정도를 벌었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다시 재기를 해서 돈을 벌어서 지금은 40대 초반에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자유를 누리기에 충분할 만큼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이런 책을 쓸 만한 자격은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쓰신 분이지만
돈과 관련된 이런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계신 분이죠. 브라운스톤, 우리 이수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브라운스톤인데 굉장히 고급 저택들의 그런 브라운스톤이라고 하는 대리석을 붙여서 이렇게 지은 집들, 이런 집들을 브라운스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필명을 쓰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지난 3월 3일 날 미 연준 FED에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정례 회의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발표된 금리 인하도 아니었고 전격적으로 예정이 없이 이 인하 결정을 단행을 하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초미의 지금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그것과 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스펀 의장이 정해놓았던 이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 룰이 있죠. 금리를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0.25% 이상의 시장 충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룰을 깨고 빅컷이라고 부르는데 0.5%포인트 인하 결정을 내리는 이런 일이 시행이 되면서 이것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급격히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책을 한번 본다고 치면 이런 상황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나름의 해답도 좀 찾을 수 있는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화면 상단 좌측에 보면 세계은행에서 매년 레포터를 내고 있는데 저 레포터의 타이틀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위기를 더블딥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좌측에 있는 것이 2019년도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예측 보고서입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보면 다크닝 스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 즉 경제가 암울하다,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측에 있는 표지를 보시게 되면 슬로우 그로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점진적으로라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라는 것은 세계 경제를 올 연초만 해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2019년도고 2000년도 초 요때 지금 터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급격히 지금 하강하고 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꺾여서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보면 두 번의 계곡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더블딥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제 위기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한 예측이 어제 오늘 했던 것은 아니고 2019년도 말로부터 2022년 사이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온다라고 예측했던 것이 바로 이 금융위기였고, 그것은 가계 경제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되어져 왔던 것인데 지금 미 연준에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그날 동시에 세계 7대 선진국 재무장관들이 긴급히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도 코로나19 관련 일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가에서도 지금 11조가 좀 넘는 추경을 지금 편성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지금 부양책을 쓰기 시작하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어쩌면 올라갈는지도 모르겠다 등등, 또 어떤 사람은 폭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갈 것이냐 또는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텐데 오늘 우리가 채택한 이 부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는 메시지들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한 것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소개해 드렸던 대로 브라운스톤이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분인데요. 이분 500만 원으로 50억 벌었다가 분당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상투로 다 날리고 중간에도 나옵니다만은 장기적인 곡선상에서 부동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사이클을 그리는데 그 하강 국면에 투자를 잘못하면 재산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책 내용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자유인,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이것을 확보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확보하고 살아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이나 또는 부자학, 사장학 이런 과목들을 강의를 할 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현금 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지신 분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0억 원 이상의 현금 자산, 유가증권 포함입니다. 이 자산을 가지신 분은 만약에 어느 지역에 특정적으로 집합하세요라고 한다면 몇 명 정도가 집합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해보면 이것을 맞추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트집 잡죠. 트집 잡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학력고사 또는 수능을 친다고 치면 나하고 수능을 치는 친구들이 몇 명인지에 대한 데이터 정도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 내가 몇 위 정도에 들어야, 몇 퍼센트 정도에 들어야 내가 원하는 어느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사느냐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우리나라에 현금 자산 10억 가진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몇 명 정도가 있는지를 기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곧잘 드리는데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금 10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대략 32만 명 정도를 상회합니다. 매년 보니까 한 2만에서 3만 명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제가 2019년 데이터로 기억을 하는데 대략 32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데이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 32만 명이라고 하면 대략 0.6% 남짓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의 부동산 자산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13억에서 15억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산 25억 정도를 가지신 분이 대략 5천만 명 중에 0.6% 정도에 들어간다라고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서울 경기권 인천권에 사는 사람들이 25만 6천 명입니다. 그러면 32만 명 중에 26만 명 가까운 사람이 수도권에 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리면은요, 물론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공부를 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겠습니다만,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자기가 학급에서나 학년에서 자기 동기들 중에 0.6% 정도의 성적에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6%의 성적을 받아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0.6%에 들라고 하면 자신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자산 25억 정도를 만들면 대한민국 0.6%에 들어간다고 치면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와 조금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의 연봉 1억 이상자, 근로자가 대략 2,300만 정도에서 2,500만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봉 1억 이상자가 약 80만 명,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략 100만 명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봉 1억 정도 받으면 이 근로자 2,500만 명 중에 100만 명 잡아도 굉장한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컴을 발생시켜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자산을 확보해야 부자 소리를 듣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특히나 서울, 경기, 인천의 부자들이 모여 산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도권 집중화 현상들 기타 등등을 해석하고 해설하는데 아주 심플한 데이터 값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 책을 써나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각 그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쓴 책들을 가지고 그분은 부의 원칙들을 배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 나오는 경제학자들을 쭉 모아서 다섯 그룹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소개해 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국부론을 쓰신 애덤 스미스죠. 이 본인은 이렇게 거장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시고 또 이 재무관리를 전공 대학원에서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도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중에도 이런 경제학자들의 책들을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부론에서 본인이 배웠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두 가지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자기 친구가 이 상가를 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상가를 사서 애를 먹었다. 그런데 아파트를 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돈을 벌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입장벽의 유무 여기에 대한 개념만 조금 알았다고 치면 상가를 사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배우지 않고 그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떠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상가에 투자를 했었다라는 이야기죠. 진입장벽 유무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파트는 지금도 청약에 가입돼 있어야 되고 지금도 몇십 대 1 또는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은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가, 물론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가들은 간혹 비싼 경우도 있고 경쟁률이 치열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가들은 뭐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없죠. 언제든지 다녀보면 늘 미분양이고 늘 임대를 구하고 있고 뭐 이렇죠. 그 다음에 책을 읽다가 국부론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다고 합니다. 불명예 직업일수록 고수익을 가지더라 라고 하는 글을 본인이 읽게 되고는 집장촌 예전에 보면 성 이렇게 매매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구역이 있죠. 그 집장촌에 있는 어떤 집을 경매로 하나 샀는데 그것이 지금은 시가 뭐 10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재산이 증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살인을 대행해 주는 사람들, 뭐 이런 불명예 직업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고수익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직장촌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직장촌들이 대체적으로 교통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에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었고 결국 도시가 확장되어지면서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재산이 증식되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 국부론에 나오는 그 한 줄의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땐 이것은 뭐 감각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부론에서 배운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은 분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국부론이니까 국가의 부를 어떻게 증대시킬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핀 제조 공장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담 스미스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첫째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이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욕망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부가 증대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또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국부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이 분업을 이야기하죠. 핀 제조 공장에서 하루 24개 정도씩 밖에 못 만들던 그 핀을 18개 공정으로 나누어서 사람을 투입했더니 대략 4,800개 정도의 이런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더라. 이것이 국부를 증대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분업의 논리가 가장 용이하게 접목되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서울 경기권이다. 때문에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지식들을 이 국부론에서 자기는 배웠다라고 이렇게 책에 소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 것은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과 케인즈에게 배우는 부의 원칙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면 왜 부동산이 항상 올라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외일 수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살기에 좋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기본 정책의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집값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면 항상 집값이 올라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노무현 정부 때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냐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 밀턴 프리드먼이 이야기하는 그 이론의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기본 이제 케인즈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정책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 진보 정권은 재정 확대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정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30년간 국내 주택 가격 지수의 정권별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재정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프리드먼이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인데, 결국에 정부의 재정정책이 확대되어지면 이 물가가 인상되고 그와 동시에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21분인데요. 다음에 이 마이클 포터의 이야기부터는 다음번 차수에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좀 당기려고 해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바쁘신 분들은 1편만 들으셔도 얼춤 다 할 이야기들은 드렸던 것 같으니까. 그런데 2편부터 나오는 이 마이클 포터 이야기라든가 또 슈페터 이야기라든가 미중 간의 지금 경제전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우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